안녕하세요. 저는 김이슬이라고 합니다. 사실 수많은 탈북민 중에 한 명인 제 이야기를 전달드리기까지 정말 고민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드린 것은 한국에서 제 부모님 같은 어르신분들의 따뜻한 정과 응원을 느끼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그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제 이야기를 통해 다른 분들도 용기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용기를 내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북한 고려항공의 승무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북한에서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쁜 외모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출신 성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고위 간부들의 가족이나 핵심 계층 출신이 아니면 승무원이 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승무원들은 고위층 인사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만이 도전할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좋은 출신은 아니었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운동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고 미모를 가꾸기 위해 피부 관리와 몸매 관리에도 힘썼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 꿈을 응원해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승무원이 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며 조금씩 꿈에 다가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아름다워졌고 실력도 향상되었습니다. 북한에서 명문대에 입학하여 영어와 서비스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으며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비록 환경은 열악했지만 저는 언젠가 승무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제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이 왔습니다. 수많은 지원자들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고려항공 승무원 후보생이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정말 많은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기초 체력 훈련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장시간 서있기, 계단 오르내리기, 무게 운반 등 다양한 과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또한 자세 훈련도 중요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특히 비행기 통로를 걸을 때의 자세나 객실 안내 시의 자세 등을 길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유지 훈련이 있었는데 이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웃음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되었고 진심 어린 미소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거울 앞에서 수없이 연습했고 상황극 훈련을 수행했습니다. 까다로운 승객 역할을 하는 강사 앞에서도 절대 웃음을 잃지 말아야 했습니다. 비행기 문을 닫고 열기 위해서는 다리와 허벅지에 상당한 힘이 실렸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하체 근력 운동에 매진했습니다. 물론 팔 근력도 중요했기에 전신 근력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저는 꿈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지원자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고려항공 승무원으로 최종 합격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고 지상직으로 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실력과 능력으로는 인정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좌절감에 빠졌고 앞으로의 길이 캄캄해 보였습니다. 저는 지상직 승무원으로 일하며 제가 힘들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동기 중에는 실력이나 능력 면에서 저보다 못한 동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실 제 친구였는데 우리는 같이 훈련을 받으며 경쟁했었죠. 하지만 그녀는 당시 고위 간부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출신 성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제가 더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밀어내고 비행기에 탑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항상 잘난 체했고 제게도 그렇게 굴었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했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승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가정 환경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불공평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그 친구를 질투하게 되었고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녀는 출신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지만 저는 매일같이 고된 훈련을 받으며 실력을 기른 대가로 지상직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제 반지 고리를 만지작거리다 우연히 바늘 같은 것이 손에 꽂혔습니다. 그 바늘을 손에 쥔 채 그 친구의 유니폼 가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머리가 하얗게 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녀의 유니폼에 바늘을 꽂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가방에 대놓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당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항의였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옳지 않은 방법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후회가 밀려왔고 무서운 마음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 친구가 제복을 입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 바늘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즉시 수색과 조사가 이루어졌고 모든 정황이 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 장면에서 바늘을 꽂은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관과 그 친구 앞에서 저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억울함과 부당함, 그리고 질투심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정을 이야기해도 용서받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지상직 승무원 자리마저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대북 체제에 도전한 것이나 다름없는 중재였기 때문입니다. 출신 성분이 낮은 저로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죠. 부모님께 돌아갔지만 가족들 역시 저의 그런 행동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혼나기까지 했고 앞으로의 결혼 길마저 막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는 억울함과 부당함이 너무 컸기에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방식이 옳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는 수많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보이부 대기실에서 밤낮 없이 신문을 받았고 구타도 면치 못했습니다. 이유나 설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저의 시인만을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꿋꿋이 버텨내지 못하고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제서야 고문은 그쳤지만 재판을 통해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옥에 갇혔고 그곳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매일같이 반성문을 쓰고 자아 비판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러 오면 가족 상봉의 몇 분 시간에 그들 앞에서 스스로를 철저히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과 가족들은 눈물바람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체제에 반발했고 더 큰 방골치기를 품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방송실에서 하는 반체제 발언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옥 생활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영양실조로 앞니가 빠지고 머리칼도 숱하게 빠졌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보내다 마침내 만기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고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를 받아주셨지만 예전 같은 따뜻한 환영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실망스러워하셨고 이전의 일들을 떠올리며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지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부모님이 주신 돈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보며 제 인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죠. 이대로는 영영 파멸로 치닫고 말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 몰래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나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추적군들에게 쫓기기도 했고 몇 번이나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한국에 가야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결국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북한 이탈 주민 지위를 부여받고 정부로부터 정착 지원금도 조금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낯선 세상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일자리를 구하기란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요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제게는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요가에 대한 애착이 커졌습니다. 요가 강사로 일하면서 점점 더 요가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요가는 단순한 운동이 아닌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수행의 길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게 해준 정신적 지주와도 같았죠. 수업을 통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저 또한 점차 마음의 평화를 얻어갔습니다. 과거의 끔찍한 기억들이 서서히 치유되어 갔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가족의 품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고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실 리가 없었습니다. 가끔은 북한에 계신 부모님이 그리워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 택시 기사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왠지 제 아버지와 비슷한 중저음의 목소리에 인상도 비슷하셔서 마음이 놓이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분께 저의 과거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꾸었던 승무원의 꿈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출신 성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대우를 받았던 일화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그것이 제가 탈북하게 된 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반감과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이 제게 힘이 되어 주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사님은 정말 아버지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참 힘든 길을 걸어오셨군요. 정말 대단하세요. 앞으로 한국에서 잘 살면 되죠. 용기 있게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사님의 그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니 눈물이 뚝뚝 이미 떨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진정이 안 되는 몸을 이끌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다시금 말을 뱉고 나니 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을 굳게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 것이라고 말이죠. 제 이야기를 용기 내 전달드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나름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응원해주는 많은 따뜻한 한국분들이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항상 있었기에 제 이야기를 과감히 전달드려 보았습니다.
많은 제 탈북민 친구들도 응원 부탁합니다. 이만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 이상 들어서 세계 속으로였습니다. 앞으로 김이슬님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전에 전달드렸던 북한 고위급 간부들의 대규모 탈북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실제 탈북민이 접수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전달드렸습니다. 그 처참한 북한의 대응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해드릴 겸 무더운 여름 재미난 이야기와 함께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평양의 한 고급 주택가에 있는 한가옥에서 최고 2급 간부들 몇몇이 긴급회의를 갖고 있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거두었다. 이것은 혁명에 대한 배신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고 주동자들을 단죄해야 합니다. 보위 부장이 으름장을 놓며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며칠 사이 북한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탈북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노동당 비서, 군 장령, 외교관 출신 등 고위급 간부 수십 명이 한국으로 탈북한 것이다. 이는 김정은 체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주민들의 동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 실무자가 입을 열었다. 그는 최근 들려오는 주민들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설명했다. 평양과 다른 도시에서 유언비어가 퍼지고 당국의 지시를 거부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좋지 않아져갔다. 보위부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간부들이 한꺼번에 탈북할 수 있었단 말인가? 이건 단순한 개인적 배신이 아닌 것 같소. 다른 한 실무자가 말을 이었다. 예, 간부들 사이에서 조직적인 연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일 겁니다. 조직적 연계라니?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구려. 보위부장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곧바로 엄격한 대응 지시를 내렸다. 전국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 이동과 집회를 전면 금지시켰다. 아울러 충성심 확인을 위한 대대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이는 거칠애에 불과했다.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미 수백 명의 주민과 간부들이 입건되어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간부들의 탈북 사태는 김정은 정권에 큰 타격을 입혔다. 2주 후 평양 고급 주택가에는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곳에서 한 간부 가족이 총살당했다. 이들 역시 한국으로의 탈북을 기도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정은 정권의 무자비한 숙청과 탄압이 시작된 것이다. 평양 근교의 한 고급 휴양지에는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최고 2급 간부들이 모여 있었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탈북 사태로 인한 안보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다. 이번 사태로 우리 혁명 역량에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특히 군 지휘부와 외교 라인에서 핵심 인력이 이탈했습니다. 한 군 실무자가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탈북한 인사들에는 노동당 비서, 군 중장과 대령, 주요 국가 외교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대부분이 오랫동안 체제에 충성했던 신임 간부들이었다는 점에서 정권에 큰 타격이 되고 있었다. 이번 일로 전반적인 국가 역량이 크게 저하될 것입니다. 대외활동과 안보 업무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다른 실무자도 걱정스런 목소리를 냈다. 김정은은 입가를 꾹 움켜쥐었다. 그는 이번 사건 이후 정권 주변에 삼엄한 공포 분위기가 감돌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신뢰할 수 있는 측근들조차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충성을 의심받는 자는 모두 숙청하겠어. 현재 혼란 상황을 수습하고 안보를 다잡는 것이 급선무이요. 김정은의 적은 목소리가 휴양지 전체에 메아리쳤다. 그의 다음 지시는 폭력적 숙청이었다.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평양과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숙청 작업이 시작되었다. 수많은 주민과 간부들이 입건되어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번에 충성스럽지 못한 이들은 모조리 잡아들였어. 가족들까지 연행해 혹독히 다스렸지요. 한보위부 실무자가 김정은에게 보고했다. 잘했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오. 주민들의 동요가 계속되고 있단 말이지. 김정은이 다그쳤다. 예, 일부 지역에서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고 시위 조짐도 보입니다. 강력한 선전 공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김정은은 전방위적 공포 분위기 조성을 지시했다. 공개 재판과 처형식을 전국에서 열고 반체제 인사들의 가족까지 철저히 숙청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으로 대외 위협 공세를 펼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평양시가지에서는 큰 규모의 공개 재판이 열렸다. 수십 명의 주민들이 반역죄로 기소돼 가혹한 판결을 받았다. 일부는 총살형을 선고받고 즉석에서 처형되기도 했다. 참관한 주민들은 전율을 느꼈다. 한편 김정은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초강경 대외 공세에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정권의 단호한 결의와 강력한 힘을 과시하는 발언들로 외신 기사가 도배되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숙청과 공포 분위기는 계속되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체제에 대한 불만과 동요가 가라앉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평양 교외의 한 고급 주택가에 사는 리 과장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간부 탈북 사건 이후 그의 가슴은 무거웠다.
리 과장 자신도 탈북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북한 정권의 가혹한 통제와 인권 유린에 갈수록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삶은 영영 나아지지 않을 거야. 자유가 없는 이곳에서 영원히 갇혀 살아야 한단 말인가? 리 과장은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는 최근 정부가 주민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종교활동이 엄격히 금지돼 그의 크리스천 신앙생활에도 큰 지장이 있었다. 우리 교회 일행들도 모두 같은 생각일 거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지. 그는 탈북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의 결심은 주변 일행들에게도 전해졌다. 그들은 철저히 비밀리에 탈북 준비를 해나갔다. 한편 같은 시기에 북한 간부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다. 가혹한 억압과 기본적 자유도 없는 북한 현실에 회의를 느낀 일부 간부들이 탈북을 준비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결국 대규모 간부 탈북 사건이 터지게 되었다. 리 과장과 그의 일행들 역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으로 탈북에 성공했다. 경고 발령. 안전하게 대피하라. 한국 정부의 특수대기 상황이 발령되자 서울 시내 한 건물에는 긴급히 비상 절차가 가동되었다. 이곳은 북한 고위급 탈북자들을 임시 보호하는 시설이었다. 모두 질서 있게 이동하라. 신변 안전을 위협받을 상황이다.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탈북자들은 비밀 통로를 통해 차량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한국 당국은 북한 정권의 암살조 공격에 대비 탈북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긴급 이동시키고 있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북한 호위총국 소속 요원들이 탈북자 암살을 위해 한국 내에 잠입해 있다는 첩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 요원들의 습격에 철저히 대비하라. 무력 충돌 시 적극 대응한다. 호위 책임자가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일행을 호위하던 국가정보원과 해군 특수부대 요원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고철책과 탄도 방어시설이 갖춰진 임시 수용소에는 무장한 요원들로 에워싸여 있었다. 우리는 국가기밀과 정보자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습니다. 국정원장이 탈북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자 주변의 모든 요원들이 경계 태세를 가다듬었다. 정부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작정이었다. 며칠 후 국정원은 북한의 암살조가 서울 근교에서 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포착했다. 최신의 무기와 장비를 갖춘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수도권 일대에 잠복해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그들이 먼저 행동을 개시한 모양입니다. 우리가 선제 공격을 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정원 실무자들이 대책회의를 열고 있었다. 확실한 증거는 있나? 무력 충돌 시 부작용이 큰 만큼 신중해야 한다. 회의를 주재한 원장이 꼬집었다. 예, 정확한 정보를 다각도로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상황이 더 험악해질 것 같습니다. 고위 실무자들의 보고가 이어졌다. 북한 호위총국 요원들은 최신 무기와 폭발물, 독가스 등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이들의 공격을 받으면 탈북자들뿐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선제 공격을 가해 일격에 그들을 제압해야겠다. 원장의 심각한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국정원과 해군 특수부대는 북한 암살조 제압을 위한 작전에 나섰다. 수도권 일대에 대기념 탐지기와 첩보 요원들을 투입해 북한 요원들의 활동 궤적을 포착했다. 이내 1대1전을 예상하며 무력 충돌에 대비했다. 북한 국방위원회 상무실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김정은 위원장과 핵심 측근들이 모여 최근 발생한 대규모 탈북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이 생겼어.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소. 김정은이 침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번 탈북으로 인해 북한의 국가기밀과 작전 정보가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주요 군사작전과 외교, 정보 라인에서 핵심 인력이 이탈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비상 상황입니다. 모든 기밀 작전을 중단하고 암호를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